예, 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인의 나우신데요. 오늘은 이고은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우영 아나운서가 오늘 못 나오니까 제가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 원래 이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 유튜브에 여러분 들어가셔서요. YTN 라디오 선택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지나면서 이 지지율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은데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국정 운영 지지율이 상승했다라는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그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6%, 부정 평가는 55%로 나타났는데요. 직전 조사인 2주 전에 비하면 긍정 평가가 4% 포인트 올랐고 또 부정 평가는 2% 포인트 내렸습니다. 그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 가장 큰 이유로 꼽힌 것이 결단력이 있어서가 35%였고요. 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가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죠. 같은 그 특징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대답이 이 48%로 부정적이라는 대답 44%보다 높았고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부정응답이 52%, 긍정응답이 38%로 많았습니다. 이 평가는 좀 엇갈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의견이 44%, 그리고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43%로 비등비등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요. 응답률 1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봐도 이게 대통령의 어떤 성격, 특징, 하나의 현상, 하나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해석 보이는 것 같은데 뭐 특정 어떤 지지 성향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갈린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왜 그 어떤 특정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클럽이 있고 또 그 팬클럽에 말고 안티도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뭐 진영에 따라서 시각을 달리하는 수는 있는데 문제는 외교 같은 경우에는 정파를 초월해서 사실 추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론조사 추시를 이렇게 보면 외교 부분에서도 대통령의 호불호에 따라서 외교 부분의 성과도 갈리는. 그래서 전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진영 논리에 따라서 외교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 근데 사실 이 여론조사 얘기가 좀 겁나는 게 내일 또 한국갤럽 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이게 이렇습니다. 근데 내일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이게 또 반대로 나오면 그럼 제가 입장이 뭐가 됩니까? 좀 사실 좀 그런데 저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태까지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최소한 상승세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상승세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뭐 거기에서 그 1%또 내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거 왜 내렸을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일일이 매주 얘기하는 거 좀 그렇지만 우리가 추이를 보면 일단은 상승세에 있다. 근데 그 원인은 어딨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쪽의 결과가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지만 아직 남은 거 있어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는데 일본과 우리하고 입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기서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볼 때에는 지지율이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잘해야겠죠. 뭐 한일 정상회담 성과는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또 많으니까 앞으로는 또 이제 또 그거 뭐 후쿠시마 이 문제는 이걸 또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총선에 대한 질문에서 여당과 야당에 각각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는데 이 기존에는 또 아무래도 야당에 이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좀 우세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팽팽한 게 또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야당 세력 중에서는 민주당 외에는 대안이 없고
없다고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고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원인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이거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30이 더불어민주당이 29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32, 29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과거부터 예? 민주당 그리고 보수정당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때 봐더라도 사실은 요 수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40% 넘을 때도 있지만 꾸준하게 넘은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2 정도 된다라는 것. 그런데 이 뭐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데 딴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국민의힘이 지지율은 높은데 다음번 총선에서 정권 견제를 해야 된다. 이 그렇죠. 응답이 네네. 높은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국민의힘이 높고 또 이 정권 안정론이 또 높게 나왔다. 이거 네네. 아니에요? 근데 전 이거 순전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첫째 돈봉투 의혹에서 이게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칠 거고 두 번째는 김남국 의원 문제가 전 크다고 봐요. 김남국 의원 문제가 5월 5일 날 이게 이 보도가 됐거든요. 처음으로.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충분히 이 녹아 들어가는 시간인데 이게 사실은 이 코인 가상화폐를 한 사람이든 하지 않은 사람이든 일단 액수가 너무 커요. 60억 이거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김남국 의원 물론 그분 얘기도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모르는데 대략 추론할 때 한 10억 정도 이득을 본 거 아니에요? 10억이면 얼마예요 그거. 우리 이고은 평론가님은 10억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박탈감 그리고 2030처럼 코인을 실제로 해봤던 세대들에 있어서는 그 박탈감과 배신감 이런 게 너무나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민주당도 그런 상황을 감지를 해가지고 뭐 쇄신을 위한 무슨 그 총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정권 안정론으로 좀 많이 돌아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면요. 예. 이 3년 넘도록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놨던 코로나19가 이제 사실상 엔데믹에 접어들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우리가 중대본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그 방역 정책이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3년 4개월 만에 우리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는 건데요. 2020년 1월 20일 기억하시겠죠? 네.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 뒤에 도입됐던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도 해제됩니다. 또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나 치료비 지원은 경과 조치로서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WHO에서도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했는데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가 뉴스 대부분을 장식했는데 이 엔데믹 맞이한다는 소식 정말 저도 반갑게 들었는데 중대본 뉴스도 오랜만에 이렇게 주요하게 다뤄지는 모습 본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엔데믹을 선언한 게 결국 전 정부에서 시작된 팬데믹을 현 정부에서 끝낸다 이런 메시지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말이에요. 저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그 우리나라가 방역을 제일 잘한다. 문재인 정부 때 맨날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의문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보면 대만 우리가 옛날 기억하면 대만은 중국 입국자를 철저히 이 통제를 하면서 사실 거기는 맨 처음에는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국에 그게 좀 늦었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마스크가 막 없어가지고 난리칠 때 예?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마스크 구하느라고 사람들 난리 났었어요. 그때 예? 그런 거 이렇게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백신 구할 때도 우리가 딴 나라만큼 속도전으로 속도 있게 구하지 못했던 걸로 전 기억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전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엔더믹을 선언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 문재인 정권이 과학 방역을 잘해서라기보단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민도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서로가 이건 하지 않고 잘 우리가 스스로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나라는 그게 안 먹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높은 민도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어떤 이 노력.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이 이 곡을 써가지고 여기에 자국 나고 막 그 네. 땀에 젖은 이 의료복들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들 덕분이지 정부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사실 모르죠. 또 정부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실 엔더믹을 선언하는 거는 현 정부지만 우리 국민들 덕분에 그리고 의료진들 덕분에 엔더믹을 우리가 선언하게 됐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방역 조치 관련해서 정치 방역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네. 오늘 발언에서도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 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다. 우리 정부 과학 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 수준의 증진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는 팬데믹이 좀 잦아드는 시점에 맞아요. 집권을 한 것이고 또 고생은 전임 정부에서 사실 또 한 상황이기도 한데 이번 발언에서 이 전임 정부에 대한 어떤 좀 예우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저는 전임 정부한테 그렇게 할 얘기는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이것이 우리 지금 현 정권 덕분이 아니고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우리 국민들 덕분이고 거기에서 헌신하신 의료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은 하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열흘 만에 최고위를 재개했습니다. 통상 매주 2회 정도 최고위를 열었는데요. 이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지난 4일과 8일에는 최고위를 열지 않았고요. 어제 윤리위가 김재현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또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는데 이 설화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됨에 따라서 대국민 사과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최고위를 다시 가동하게 된 겁니다. 이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당 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이다 라면서 정치인의 말은 천건 같아야 한다. 당 지도부의 일원은 언행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을 기한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도덕불감증이라고 해서 우리 당도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각종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조처가 미온적이라는 점을 에둘러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윤리위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잖아요. 이제 지난해하고 비교해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결론 내린 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 80일 가까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논의가 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윤리위 징계 결정이 좀 빠르게 진행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아니 그땐 당대표였잖아요. 네. 그 지금 최고위원이잖아요. 네네. 급이 다른 측면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는 비교적 선거하고 이 거리가 좀 있었던 시기죠. 선거가 지난 다음이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처럼 급박함을 좀 덜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민주당 내에서 설화로 좀 고생하는 의원에 대한 1심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만 재심을 또 청구를 했는데 아직 1년 가까이 됐는데 결론이 안 난다고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자기는 좀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시간을 놓치고 이미 사실 실기를 했어요.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윤리위가 소집이 돼서 진행되건 빨랐지만 윤리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구성이. 예? 그리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설화가 나오고 나가지고 한참 지난 다음에 사실 이 결정이 내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전 빠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늦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건 늦었지만 지금의 결정 사항을 국민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좀 봐야겠죠. 예. 네. 오늘 최고위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전 최고위원의 명패가 빠진 상태로 진행이 됐는데 태전 최고위원은 이제 어제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했죠. 그래서 공석을 채우기 위한 후임 선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만 전날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는 거리가 아닌 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계속 공석으로 남아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 내부적으로는 논란이 좀 일단락되는 분위기긴 한데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이대로 윤리 중징계를 수용하면 내년 총선 공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복할 수 있다는 이런 전망도 또 나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최고위 공백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이거 관리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가처분 신청을 낸다든지 효력 정지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사퇴를 안 하고 버텼다라는 사실 자체는 뭐냐면 자신이 경징계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버틴 건 아닐 거거든요.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가 현실화됐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다 알고서도 견뎠다면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왜 견뎠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이 핍박받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피해자 이미지를 가지고 전 무소속 출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3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앞으로 사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하나 안 하나 저는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퇴를 안 한 이유는 최고위원을 계속 하고 싶어서 하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이 핍박받는 이미지를 최대한으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법적 어떤 투쟁은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핍박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층에 더 어필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연판장 징계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당원과 대구 시민들의 이걸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 연대 서명 같은 거 제출한 거는 나한테 징계를 하지 말라는 얘기보다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이 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가 태 전 최고위원의 후임 자리 문제인데요. 오늘자로 이제 사퇴가 되면 이제 6월 9일까지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되는 그런 시한입니다. 근데 15일 최고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또 선거관리를 구성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절차적인 전반에 걸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도부 보궐선거라는 이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후임 선정 방식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수로 추천해서 신속히 결론 채우는 정도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또 성일정 의원은 2분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건데 사실상 당을 이끌어가는 체제가 현재 상태로도 충분하다라면서 공석으로 남겨두자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최고위원회 당의 중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최고위 구성에 대해서 전부 국정 경력이 없거나 초선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최고위 지도부에 무게감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후임 선출 방식 어떤 방식 선택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이제 만약 선출을 하건 전국위에서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국위의 구성이라는 게 지금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이 지자체 단체장들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소위 말해서 비윤 쪽에서 뭐 선거를 통해 가지고 뭐 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비워둬야 되는지 저거 해야 되는 건 채워야 되는 건지는 일단 이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비대위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비대위로 진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골똘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 너무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비대위로 안 갈 거라면 저는 민주당이 송갑석 최고위원을 이번에 새로운 최고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비명계거든요. 비명계를 임명했듯이 지금 국민의힘도 자꾸 친윤 일색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좀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뭐 임명을 하든 뽑든 뭐 상관이 없는데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비윤 중진을 좀 최고위원회 집어넣어야지 이게 어떤 그나마 지금 이 친윤 일색이라는 얘기를 좀 덜 들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을 가장 좀 눈여겨보고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면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이제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미 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박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윤리 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투명성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재산 신고를 할 때 보면 부동산, 현금, 예금, 주식 그리고 뭐 금이나 뭐 보석 같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꼼꼼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이번 사례를 보면 그 허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 가상자산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데 제도적 허점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공직자들의 깜깜이 자산 증식 방치해뒀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하죠. 근데 그 공직자 왜 자산 신고하고 그걸 공개하겠습니까? 일단 그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공공 영역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산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니 여기에 뭐 이거 신고하시오 그랬는데 이거 없으니까 신고 안 해. 이거는 사실 말이 안 거예요. 네. 원래는 자진해서 모든 자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지 신뢰를 얻는 거지. 그래야지 재산 공개 취지에 맞는 거지. 이건 뭐 목록이 없으니까 빼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신뢰에 있어서는 상당히 금이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하는 거는 좋죠. 근데 뭐 지금 한다는 건 좋지만 사실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산 공개를 하는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불법 탈법은 아니겠죠. 하지만 신뢰를 어긋나게 한 공직자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뭐 법으로 만들고 뭐 다 좋은데 그리고 저는 이 법 만드는 거 좋은데 일단 자신들 가상자산 그거 다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그거 다 공개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